오늘은 이러한 청량한 가을 기운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책과 주인공은 우리의 가을 감나무 같기도 하고 또 대지에 펼쳐진 황금빛 물길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분입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만나보시죠. 지난 1969년 시작한 이야기에 드디어 그 종지부를 찍었다. 한 번 터진 말문은 막힐 줄 몰라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집요하게 써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작가 생애의 절정을 보냈던 토지의 작가 박경리. 그녀에 대한 감사와 축하 작업이 문단과 학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난 27일 이화여대에서는 명예 문학 박사학위를 그녀에게 수여하기도 했다. 감격해서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이 경조 부박한 유행적 문학사조가 판을 치는 한국 문단 풍토에서 토지에 전력 투구하신 박 선생님의 개인적인 노력, 그거는 우리들 후배들에게 주는 아주 아픈 충고이면서 값진 교훈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토지를 완간하신 선생님에게 후학으로서 참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박 선생님께서 원주로 내려가셔서 이 세상의 일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상과를 완전히 단절하시고 그 작품에만 매달려온 고결한 문학적 정신이랄까, 아니면 그 장인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완간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선생님의 건강과 또 건피를 기대합니다. 저도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25년간의 긴 여정이었죠. 정말 토지 완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었던 집필 기간에나마 오부 16군에 이르는 이 방대한 양, 오늘 1시간 동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평론가 황인상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야외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박경리 선생님의 집 앞뜰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이 흙냄새, 풀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집필 활동을 하시니까 절로 이 글을 쓰실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글쎄요. 일을 하고 그냥 글 쓰고 그러지요, 뭐. 교대로. 저 글 막히면 일하고, 일하다가 또 들어가서 글 쓰고. 2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쓰시다가 이제 탈구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남다르지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끝난 것 같지도 않고요.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 납니다. 16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인데 이 웬간해 해가지고는 이런 거 다 읽기도 마음을 제대로 내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황 교수님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 읽었습니다. 쓰시기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읽는 일도 대장정이었습니다. 탈구하셔가지고 이제 완간되지 얼마 안 돼서 문학사적인 평가를 할까 이런 걸 아직 하기 이름이라마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우리의 식민지 시대 정치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풍속사, 생활사, 또 말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의 역사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미학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 큰 언덕 하나를 바로 이 토지로 넘은 셈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보신 분은 보시겠지만 드라마로서, 그래서 줄거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선 1, 2부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동학혁명이 실패로 끝난 직후인 1897년 경남 하동의 평살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이야기는
작가 박경리가 1969년 44세 나이에 펜을 들기 시작한 작품이다. 현대문학과 문학사상에 매달 조금씩 그 이야기를 실어나가며 대하소설 토지에 온 열정을 쏟던 박경리는 이 당시 유암으로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6년간의 각고 끝에 토지 1, 2부는 그 이야기의 끝을 맺게 된다. 평사리에서 5대째 대지주로 군림하고 있는 최참판 댁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난다. 최치수의 이복 동생으로 최씨 집안의 하인 행세를 했던 구천이 형의 부인 별당 아씨와 지리산으로 야반 도주를 하고 이를 난 최치수는 구천을 죽이기 위해 지리산으로 들어가나 최씨 집안의 재산을 노리던 김평산과 하인 귀녀에 의해 살해당하고 만다. 최치수가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온 마을을 휩쓸었던 호열자로 윤씨 부인마저 세상을 뜨고 집안엔 어린 나이에 서희만이 남게 된다. 최씨 집안의 마지막 핏줄인 서희는 하인 길상 봉순과 함께 재산을 지키려 하나 먼 외가 친척인 조준구와 부인 홍씨에게 집과 땅 문서를 빼앗기게 되고 조준구의 행패에 못 이겨 의병을 일으켰던 마을 주민 용이 김훈장과 함께 평사리를 떠난다. 윤씨 부인이 비밀리에 남겨두었던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간도 용종천에 정착한 서희는 한일합방이라는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도 곡물장사와 토지거래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첫사랑이었던 이동진의 아들 이상현 대신 하인 길상과 결혼한다. 그리고 연이은 사업 실패로 공공에 처한 조중구로부터 평사리의 땅을 되찾은 서희는 마침내 아들 환국 윤국과 함께 귀향길에 오르고 길상만은 홀로 간도에 남아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1, 2부에서는 그 평사리에 그 대주진 최참판 댁에 그 자손인 유일한 그 피부친 최서희가 잃었던 토지를 되찾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예, 이 토지 작품의 1, 2부에는 동학혁명 직후의 그 농촌 실정이라고 할까요? 이게 아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 2부에서는 그 토지에 얽힌 우리 농민들의 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토지에 얽힌 한이 주제이겠습니까, 강 선생님? 토지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토지라고 하는 것이 대지이면서 더불어서 뭐 소유권이라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한 경작이라든지 하는 인간 문화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토지와 이 문화 사이에서 우리 농경적 생명력이 어떻게 시달리고 또 자기 생명을 지켜나갔는가 하는 바로 이게 뭐 주제라면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 최씨 집안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을 그치면서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핏줄인 최서희가 이 토지를 이제 다시 찾고 이런 과정이 이제 2부까지 이렇게 쓰여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읽기로는 1, 2부만 읽고도 이게 완결돼 있는 하나의 작품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만 처음 쓰실 때 계획은 어땠습니까? 글쎄 뭐 그런 특별한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었지만은 일부만이라도 완결된 작품입니다. 그게 일부만으로도. 아, 일부만으로도. 예. 그리고 2부도 이제 또 2부도 완결된 작품이죠. 그러니까 1, 2부 가도 또 완결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토지를 쓰시게 된 어떤 그 구상하게 된 동기라도 있습니까? 그 동기는 그 이제 그 토지에도 나옵니다만 그 우리 할머니가 거제 경상도 거제가 친정인데 그러니까 그의 실제 호열자가 만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들판에 아주 나락이 이렇게 익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거 베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그건 아주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그 황금빛 벼 또 호열자가 가지는 아주 뭐라 할까요? 암흑의 빛깔 같은 거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작가가 된 후에 그거를 작품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장소적 배경이 경남 하동군 평사리가 되어 있죠.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토지를 읽고 나서 그 이 토지가 나오는 그 집들이라든지 이 그런 게 어디 가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예. 특히 평사리를 이렇게 고르시게 된 어떤 작품의 배경으로 고르신 예, 특별한 이유가 그거는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그 강을 끼고 첫째는 지리산을 생각했고 처음에 구상할 때는 강을 건너서 지리산으로 가는 거를 했어요. 근데 뭐 지가 토지 그 답사하러 간 건 아니고 우리 딸애가 그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태화 조사를 하러 갔어요. 네. 그래 이제 화엄사, 상계사 일이 지나서 하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악양 벌판이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경상도는 대체적으로 아무리 그 부자라도 천석군을 넘지 못합니다. 네. 그럼 몇만 석을 하려고 하면 전라도로 가야 하거든요. 예. 농토가 그만큼 예,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라도로 가게 되면 지가 그 언어에 장애가 있고 그런 참에 그 지나온데 악양 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가 좋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강을 건너는 그거를 취소하게 된 거죠. 예. 육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강을 건널 네.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강 건너기 전에 평사리 쪽에 되게 그렇죠. 예. 예, 이 작품에 특히 그 1부, 2부에서 뭐 충격적이라고 하면 좀 적합한 표현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양반 출신의 이제 주인공 최서희가 이 하인 출신의 그 길상이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거는 2부에서. 2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작가 결단이 상당히 있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그거는 그때 상황이 양반이라도 그 이제 하동 땅에 있던 게 아니고 소위 이제 만리 타국에 말하자면 고아지요. 고아가 돼서 갔고 그 어떤 몸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지켜줄 그런 대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지요. 했고 처음에 결혼은 다분히 서희의 그 에고이즘이 작용한 결혼이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생존이라고 할까 또는 자기 목표로 의해서 그 신분에 구애될 여유가 없었지요. 예. 그때. 예, 앞서 이 스토리텔링에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용의와 무당던 월선이 사랑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것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그 월선이와 용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황생균 이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간략하게. 용의하고 월선이의 사랑은 그냥 아름답죠. 예.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아무리 가난하고 억압을 받고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맑은 심성이 보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 속에서 용이나 월선의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참 농경적이고 목가적인 사랑인데 이 최찬파택의 이야기를 뒤에다 깔므로써 어떤 그 드라마틱한 이 환경을 얻게 되고요. 또 최 씨가 이야기는 최 씨가 이야기대로 이 농민적 정서를 바로 이 이야기에서 얻어옴으로써 개인적인 무슨 토지 분규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의 민족의 일로, 민족의 정서와 관련되는 일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읽으면서 느낀 건요. 이 1, 2부에서 계속 5부까지 사투리가 나옵니다만은 이 1부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특히 많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함경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 예. 그거는 두만강 예. 강변의 사투리예요. 그렇죠. 예. 예. 이 농민들의 생명력이랄까 뭐 이런 것과 관계돼서 쓰신 겁니까? 글쎄 하나의 뭐랄까 현실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 사투리를 씀으로써 어떤
그 전라도 사투리 쓸 때는 나는 전라도의 특색 또 그게 그냥 다만 특색이 아니라 그 산야까지도 합해가지고 경상도는 경상도의 특색, 경상도의 지형, 습관 모든 게 종합적으로 사투리라는 그 표현에서 묻어 나오지요. 그러니까 부만강변의 그 사투리라는 것도 그 지역의 색채, 음양 그런 게 묻어 나오는 거죠. 사투리라는 게. 그래서 어떤 그 묘사, 성격 묘사라든지 어떤 그 뭐라고 입체적인 느낌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요. 이 경상도 사투리는 우리 박경 선생님이 경상도 출신이시니까 뭐 좀 쉽다 하더라도 함경도 두만강 쪽에 그 사투리 있잖아요. 그쪽은 상당히 그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자료도 많이. 그거는요. 제가 비밀 같은 건데 안수길 선생님의 그 북간도를 참 많이 읽었어요. 전부 사투리 전부 책장 넘겨가면서 사투리를 전부 드러내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쓴 거죠. 그리고 이 사투리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많이 깔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 방대한 자료를 모은다든지 뭐 그런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너무 자료에 의존하면요. 작가의 상상력이 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정확하되 간단한 자료 또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만 중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그 어떤 직감, 어떤 작가의 직감으로 모두 해결을 하는 그런 거로 취했습니다. 1, 2부는 좀 그렇지만 3부부터는 이 독립운동 이야기 그 핵심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자료를 좀 많이 그래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인물, 가령 뭐 이승만이라든지 또는 뭐 강우규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어떤 소문으로 또는 배경으로 대화 속에 이렇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직접 작품의 정면에 나선 일은 없습니다. 그는 뭐 실제 인물은 한 사람도 정면에 안 나서니 그 이유는 그런 사람에 대한 거는 소문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정확하지 않아도 소문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유동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다 익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적 인물이죠. 전부 거기에 나오는 건필웅이라든지 또는 그냥 여러 뭐 하도 많아서 제가 이름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동진이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제가 만든 인물이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길상이는 그 간도에 남고 서희는 이 고향 평사로로 돌아오고 그리고 길상이는 그 간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부부터죠. 예, 3부. 3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은 1919년 가을부터 일제시대의 중반기라고 할 수 있는 1929년까지를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토지 3부는 각지에서 펼쳐지는 독립운동과 일제시대에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고통을 담아내고 있다. 간도에 홀로 남아 독립운동을 하던 길상은 사회과학단체인 계명의 사건에 연루돼 서울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고 서희는 서울을 오르내리며 길상의 옥바라지를 하게 된다. 이 당시 계명회를 이끌어가던 서울의 지식인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검거된다. 서희에게 실연을 당한 뒤 서울의 자리를 잡은 상해는 실연의 상처와 독립운동을 하던 아버지 이동진의 죽음에 대한 회한과 자책감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기생이 된 최찬반 댁의 참모딸 봉순과의 사이에서 양연이라는 딸을 낳게 된다. 상현의 딸을 낳은 뒤 아편 중독자가 된 봉수는 평사리로 돌아와 서희의 보살핌을 받게 되나
양현을 남겨둔 채 섬진강에 투신 자살을 하게 되고 서인은 봉순의 딸 양현을 친딸처럼 키우게 된다. 한편 별당아 씨와 야반도주를 했던 고천은 별당아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동학잔당들과 규합, 지리산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던 중 투옥돼 자살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를 따르던 동학잔당들은 더욱 활발히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76년부터 2년간 쓰여진 토지 3부는 이렇게 민중들과 지식인으로 양분돼 치열하게 펼쳐졌던 독립운동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당시 작가 박경리는 딸과 사위 김지아가 겪어야 했던 시대적 아픔을 가슴속에 고스란히 묻어야 했던 그녀에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삼부를 탈고하시고서 쓰신 그 짤막한 글 속에서요. 이 삼부를 쓰셨던 시기가 마치 절정이었던 것처럼 상당히 고달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아, 그때는 사이가 그 형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 마침 그때였군요. 예, 그리고 이제 손주 지가 길려야 했고 힘들었죠. 정신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따님도 힘들으셨겠고요. 그 물론이죠.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지아 시인이 박경리 선생님의 사위대입니다. 네, 그 시인이 그때 옥고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뭐 힘드셨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거죠. 그 시대가 너무나 살벌했고 이를테면 이 친한 사람들도 우리 집에 오기를 꺼려했어요. 완전 고립이지요. 네. 거기서 그 옥바라지 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참 심리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3부까지죠. 예. 이제 쓰시던 기간이. 기간이. 예. 그리고 이제 3부 끝나고 여기 와가지고 1년 있다가 예. 김지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4부하고 5부하고 쓴 거지. 예. 그러니까 이쪽을 오시면서 그 고달팠던 어려웠던 시기를 좀 벗어나신 셈이구만. 벗어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는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또 고달픈 시기가 그렇죠. 시작됐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서울에서는 있어요. 어쨌든 가족들 모두 이리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뭐 아주 철저하게 혼자 서야 하는 예.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1, 2부에서는 이 서희가 토지를 되찾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뚜렷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3부부터는 그런 어떤 누구를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어떤 민족 구성원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형태라 할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근데 3부에 와가지고부터는 일제가 말하자면 민족 전체를 탄압이 아주 심해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일부에는 그래도 좀 개인적인 그 텀이 있지요. 네. 뭐이라 할까. 근데 3부에 와가지고는 이게 민족 전체 학대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등장 인물도 학대되고 사건도 복잡해지고 좀 예. 그렇죠. 황 교수님 이야기 방식도 좀 전개 방식도 틀리죠? 네, 전개 방식도 달라집니다. 근데 또 이 시기는 소설 내에서는요, 예. 일제의 억압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민족의 생명력이 많이 위축당하는 이런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3부부터는 이 삶이라든지 운명에 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접근이랄까요? 신비스러운 면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독자들도 좀 있어요. 그런 평에 대해서는 착각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하십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운명이라는 주를 보고 운명론자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 그 인물들이 운명을 말하자면 저항하는 거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운명론자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이라는 말을 이제 상당히 잘못 인식하고 소위 이제 대형적인 어떤 민족 정서다 이리 보는 거는 대단히 틀린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거는 이 원한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원한을 품었다 이런 거하고 해석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한이라는 거는 상당히 미래지향이거든요. 예. 운명하고 싸워 나간다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가령 농부가 뭐 너무 나는 배를 많이 배고픈 서름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땅을 사야겠다. 그럴 때 그 배고픈 게 보안이 돼서 하거든요. 보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이제 나는 일자무식이 돼서 그게 보안이 돼서 내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키겠다. 이제 일상적으로는 그런 보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래지향이거든요. 자기 대가 안 되면 내 자식 대라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한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모순의 복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가령 말하자면 죽음과 삶 이게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이 모순에 대한 슬픔 말하자면 그 삶에 한이가 있으면 죽음에 비애가 있잖아요. 이 모순에 대한 슬픔과 또는 이제 그거를 그 말에 뚫고 나가려는 어떤 그 의지, 소망, 예. 네. 가령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지속적인 거를 한국 사람이 말하자면 내세에다가 이탁하는 거지요. 예. 그런 소망. 적극적인 됩니다. 예, 아까도 그 일상에서도 그게 소망이거든요. 예. 그냥 슬픔과 소망이 고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 뭐 원한하고도 다르고 또 운명론하고도 또 달라요. 예. 네. 근원적으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이고 태어나면서 그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인 거지요. 1, 2부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3부부터는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작가가 이제 만들어낸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2세들도 등장을 하고 총 몇 명이나 등장합니까? 혹시 세워보신 적 아유, 있으십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네, 한 교수님 세워보셨습니까? 이제 세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좀 한계가 복잡해서 그럴까 이야기만 되는 인물, 회상만 되는 인물도 있고 실제로 나오는 인물도 있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 300여 명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건요. 그렇게 많은 인물들 등장하는데 토지를 읽는 재미가요.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인물들의 그 성격을 읽어내는 재미도 또 그 재미 중에 네. 하나거든요. 예. 서희의 성격도 점차 변하잖아요. 네. 조금씩. 이 황국이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 선생님? 이 서희의 성격 변화. 역시 서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가 그 원수간 여인까지 그 일대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성장과 함께 말하면 그 성격도 이렇게 원만해지고 변한다고 봅니다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처음에는 자기의 그 토지를 되찾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겠다고 하는 이 집념 속에서 살다가 이어서 자기의 이 개인 운명이 결국 민족의 운명하고 관계가 있고 또 민족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떤 운명, 말하자면 생명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서희의 성격 변화 과정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뒤에 보면 서희가 보면 그 등장할 때 보면 불경을 짓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이 세계를 보다 그 높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박 선생님, 이 수백 명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면 그 인물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가지든지 아니면 변화하면 또 변화하는 모멘트가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그렇죠. 인물 연보라든지 무슨 메모 같은 거 쓰셨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지가 그런 게 참 불가능합니다. 성격상으로. 그런 메모를 한다든지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 머릿속이 움직이지 않고 틀에 박혀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그 나이가 좀 불확실할 때는 책을 전부 뒤져서 확인을 하더라도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래도 이제 그 수백 명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그래도 별로 그 혼돈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묘사되는 거 보면 상당히 박 선생님 기억이 좋으십니다. 옛날 일은 다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 일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번 쓰신 인물에 대해서는 그 인물이 되게 어떤 사람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건 예. 뭐 계속 잘 이어나가시는. 아니 그거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가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그거로 독자들도 이해해 줬으면 이 자리에 빌려서 제가 얘기하겠어요. 참 지가 독자들한테 많은 편지를 받아도 일체 답을 안 썼습니다. 예. 근데 그게 늘 안 좋지요. 마음에 예. 걸리고 또 이제 뭐 내 친한 친지라든지 일체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또 매스컴에서 원하는 거 또 지가 저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냥 일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 작품에다가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예. 그 뭐 그냥 한 100%까지는 안 되지만은 가령 내가 이 밭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제 부엌에서 그릇을 씻는다든가 이 시간도 나는 토지를 쓰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일을 해도 누구 사람을 데려서 같이 풀을 매지를 못해요. 그럼 내가 생각을 못하니까 혼자 사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지 특별히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늘 머릿속에서 예. 토지 인물들이 노는 거지요. 예. 항상 노는 거죠. 예. 저희 밭에서 이렇게 직접 호미로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정신적으로 또 같이 노동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쓰신 원고라든지 지나간 책 같은 걸 다시 또 뒤지기 확인하시고 이렇게 예.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이제 예. 이 노동이라는 게 이 단순한 반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머리는 사고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소설의 중반 이후부터 이제 4, 5부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텐데 이 4, 5부 쓰시기가 더 힘드시지 않았나 하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4부까지는 어려웠는데요. 예. 5부에 와가지고는 참 편안한 마음을 썼어요. 예. 5부는. 그러니까 1분의 배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물을 이렇게 조여 들어가지요. 가령 뭐 만주사변 또는 그 대동아 전쟁 또는 중일 전쟁 이런 가정이 자꾸 일본에게 목을 쏠려 들어가는 그거거든요. 그 모든 사회상도 그런 방향으로 이리 가기 때문에 이게 그물에 고기를 넣고 이렇게 예.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치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전개되었던 그 이야기가 한 곳으로 추스리 되는 과정 4, 5부를 한번 보실까요? 1980년 서울 정릉에서 원주로 그 창작의 산실을 옮긴 박경민은 토지 사후부의 집필을 다시 시작한다. 그 당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원고지를 메꾸어간 그녀는 토지 집필에만 전념을 한다. 자신만의 소우주 속에서 동물들을 벗삼아 채소밭을 가꾸며 토지의 대미장식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다. 하지만 토지의 막바지 작업은 쉽지 않았다. 1980년부터 시작된 토지의 4부는 8년 만인 88년에야 끝을 맺었고 5부는 그 후 4년이 지난 92년이 되어서야 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광주 학생 사건이 한 차례 마을을 휩쓸고 간 이후 서희의 두 아들 환국과 윤국은 서서히 민족의식에 눈뜨게 되고 계명의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른 길상은 드디어 출감을 하게 되나 평사리로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상범 예방 구금에 의해 동료들과 함께 구금된다. 서희는 여의전을 졸업한 후 의사가 된 양현을 둘째 아들 윤국과 결혼시키려 하나 양현은 백정의 아들 송영광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시련의 아픔을 겪은 윤국은 학병에 지원하고 만다. 그리고 서희의 큰아들 환국은 결혼 후 화가의 길에 들어선다. 한편 동학 잔당들의 독립운동 터전인 지리산에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과 징병의 바람이 전국에 불어닥치면서 피신에 들어온 젊은이들로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출신 성분이 다른 이들은 사상적 대립을 벌이기도 한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침탈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과 항일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드디어 그 패망의 그늘이 드리워져가는 일본. 일제시대 후반기인 1930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토지 4.5구는 자그마한 농촌마을 평사리에 감격스런 해방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평사리 주민들이 그 해방을 맞이하는 그 과정이 이제 4.5부에서 전개되는데 우리 황 선생님께서 마지막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그 양현이 밖에 나갔다가 그 일본이 그 왕이 그 무조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그 기뻐서 뛰어들어와 가지고 그 서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같이 만세를 양현하고 그 서희하고는 그 이전에 약간의 그 결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물론 그 풀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함께 그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내내 그 서희 집안을 도와주고 있었고 길상의 독립운동, 길상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그 장현아기가 말하자면 춤추면서 그 만세 부르고 춤추면서 이 강가로 가고 있는 이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이 그 거대한 그 소설의 말미로서는 이 마지막 해방의 장면이 좀 약하게 처리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조금 가벼운 면. 예, 아니 좀 그 너무 에피소드처럼 예. 그 해방이 찾아오는 그 장면이 너무 에피소드처럼 그 처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 점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맞게 될 혼란이라든지 민족 분단이라든지 하는 그 이후 비극을 그 자체로서 암시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작품을 조금 그 뭐랄까 약하게 처리됐다는 그런 면에 관해서는 우리 작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그 보는 분들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일부러 그렇게 조용하게 했습니다. 예. 네. 도식적으로 그냥 만세 부르고 거리에 뛰어나오고 태극기 흔들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승리가 가지는 그 슬픔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예. 조용함 그게 어떤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더 절절한 그런 걸 의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을 대단히 만족했는데요. 네. 아니 다 그렇다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여쭤본 건데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대미를 이 끝을 제1부 이야기가 시작됐던 평사리에서 네. 다시 끝을 맺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 돌아온다는 뜻이 되겠죠. 돌아온다는 거. 예. 그러니까 민족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해방이라는 거. 예. 그럴 땐 이 소설에서도 시작해서 돌아오는 거. 그 잃었던 자리도 다시 예, 찾고. 돌아오는 그런 뜻이. 그리고 사람다운 생활로도 돌아오는 면도 있고요. 예,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중에 오겠지만은 당장에는 돌아온다는 상징이죠. 예. 이제 고향도 돌아오고 우리 국가도 민족도 돌아오고 예. 또 우리 땅도 돌아오고 그런 상징으로 지금. 그리고 그 소설의 또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그 절정 부분이라고 한번 합니다만 그런 부분 비슷한 부분이 이 지리산을 무대로 한 그 사회주의자들과 그 동학도들 그 남아 있는 동학 잔당들과의 그 대경론이랄까요? 네. 그런 장면이겠죠, 네. 선생님. 이제 거기에 크게 두었기 때문에 예. 아주 거기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말하자면 예. 하나의 예시적인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격렬하고 뭐 사람도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간 봉우리에서 해방은 이제 내려온 거죠. 예. 조용하게. 그 부분과 그 그 어떤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니까 예.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문장도 리듬이 있지만은 리듬도 있고 멜로디도 있고 아니죠 멜로디도 있지만은 또 줄거리 속에서도 작가가 항상 그거는 생각을 해야죠. 문장에서도 뜻뿐만 아니라 어떤 흐름이 있어야 하거든요.
황 선생님께서 그냥 높고 예, 낮고 이런 예. 그런. 그 대경론에 대해 있어요. 사회주의자와 동학 예. 도덕 경론에 대해서 예.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일제 말에 예. 지리산에 그 징용을 피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요. 또는 사회에서 무슨 가난이라든지 빚에 몰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물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그 동학 쪽 사람들도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징용을 피해 오는 사람들한테 무장을 해가지고 일제와 나와서 싸우자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자 쪽 사람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생명에 대한 하나의 생명의 그 은신처다.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학적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맞서서 대결을 하죠. 근데 이 토론은 이제 해방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남북 분단이라든지 사상적 분열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유교 전쟁, 또 지리산에 있었던 그 빨치산들의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미리 그 암시해 주는 그 역할도 합니다만은 또 달리 나가서는 제도와 생명의 문제가 바로 이 토론으로 다시 그 제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일제라고 하는 지극히 가혹한 인간 제도 밑에서 생명이 어떻게 억눌려 있었는가 하는 점이 이제 취급이 됐다고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일제건 사회주의건 어떤 것이건 간에 인간 제도와 생명의 관계가 무엇인가? 인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발현하고 자기를 개화시킬 수 있도록 조화롭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제도의 문제가 바로 그 사회주의와 동학의 토론을 통해서 역시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작품의 가장 큰 주제가 역시 거기 네. 있다고도 봅니다. 이제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오부에 그 홍의의 딸 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 상이라는 그 인물의 이미지하고 우리 박 선생님이 그 문해지에 소개됐던 학창 시절의 이미지하고 좀 닮았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상해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여학교 생활 그대로예요. 솔직한 얘기가 여기는 사과만 때 반항한 거며 그런 거는 기사 생활. 예. 그거는 거의 지 체험을 그냥 활용한 거예요. 네. 상이하고는 성격적으로도 닮은 데는 전혀 없습니까? 성격적으로 좀 닮았죠. 네. 아마 토지에 예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서 선생님하고 닮은 인물이라 하면 옛날 윤씨 부인부터 최치수, 최서희 다 어느 정도는 다 선생님의 개성을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씩은 닮았겠지만 어떤 가장 구체적인 생활을 닮은 것은 역시 상의 경우가 아닐까. 제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작가 본인은 누구하고 제일 닮았다고 보십니까? 한 사람을 꼽아라. 지는 그 최치수가 그 소위 자기 존엄성에 상처를 받았을 때 결코 못 잊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점이 이제 지를 닮은 게 아니라 고지 특성을 최치수한테 집어넣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가 복수심 강하고 그건 아닌데 하여간 상처받은 거는 네. 어떤 세월이 지나도 잊지는 못하는 거는 네. 제가 성미가 있고 윤씨 부인하고는 안 닮았어요. 그렇습니까? 서희하고도 안 닮고 네. 예, 지가 딱 꼬집으면 채치수의 그런 존엄성에 대해서 결코 잊지 못하는 거 그거는 지하고 닮은 것 같고 그 밖에는 지 닮은 사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이렇게 해서 1부부터 5부까지를 대략 살펴봤습니다만 쭉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제 사상이라 할까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또 무슨 세계주의, 도학 사상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 중에서 한 가지로 일관되게 흐른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상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가 어떤 사상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상이라는 거는 전부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거쳐간 거 그런 게 이제 그 현실 속에서 그런 게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져왔지만은 지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오만이지요. 그거는. 근데 다만 지는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산 생명도 가엾다는 거지요. 그게 이제 다만 가여운 것뿐만 아니고 이 삶의 한이도 그 물결처럼 오고 있고 삶의 슬픔도 물결처럼 파고처럼 막 기복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뿐만 아니고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큰 기쁨인 동시에 큰 슬픔이다. 그걸 이제 하나의 모순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거기 깃들어 있는 게 하늘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할 때도 질문을 해요. 생명에 대한 연민이 없다면 작가될 생각 말아라. 네. 근데 우리가 결국 삶이라는 거는 물론 문학도 뭐 오락문학도 있고 뭐 심파적으로 읽는 것도 있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또 자기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도 소설도 쓰고 그렇지만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본질이 아니거든요. 문학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은 어떤 본질적인 문학이라고 할 때는 여기 생명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삶에 관한. 지금 작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생명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사상이라 하기는. 생명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바로 이 생명사상을 이야기할 때요. 그 생명들, 선생님은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연 전체를 말하고 뭐 무생물들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그 선생님은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장하고 이 생명을 주장하고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시 뒤바꿔 생각하고 바로 그 핵심으로 다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글을 어디다 쓴 게 그런 걸 썼어요. 무명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질을 높여주는 대신 또 인간을 말하자면 파괴시키는 요소도 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운명론자가 아니다 이 얘기는 이 모순이라는 이 자체가 이를테면 하나의 질서라는 거지요. 모순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지는 가령 이 물질 문명 이것만 치닫고 있으면은 이거는 한쪽만 치닫을 때는 이 부딪힙니다. 어딘가 부딪히지만은 가령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구라는 거는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떠 있거든요. 또 삶이라는 것도 영원히 산다면 삶을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순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적이 아니고 우주의 질서로서 인정하라는 거겠죠. 예. 자연 속에 있는 그 어떤 필연석 같은 본질적인 모순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은 또 해결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모순은 그 근원적인 모순하고는 좀 그렇죠. 내용이 달라요. 네. 그건 제가 하는 얘기는 근원적인. 예. 이 저 생명사상 이야기를 해서 지금 걔가 지금 바둑이가 아주 짙고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박 선생님께서도 이 짠디밭 이것도 이 비를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그 퇴비를 가지고 기르셨다고요. 지금 밭에 있는 고추라든지 배추도 다 그렇죠. 예, 벌레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 잔디밭에는 또 억저 장생이에요. 예. 이 잔디밭에 사는 벌레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에 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다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지. 예. 땅 밑에서도 있고 그렇죠. 그 잔디 사이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억조 장생이에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그 작가론이라 할까요? 예, 어떤 강연에서인가요? 그래서 그 작가는 뛰어서는 안 된다. 뛰어서는 안 된다. 단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뛰어서는 뛰어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모두 뛰고 있거든요. 모두 뛰고 있는데 이 뛰고 있는 게 가속이 된단 말입니다. 문명 자체가. 그럴 땐 작가는 예언자적인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은 방향을 잘못 갈 때는 이 말하자면 속도를
이 잡아당기려서 예. 이 가속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거든요. 이 정신적인 좀 얘기죠. 제어하는 역할도. 예, 그러니까 모두 뛰어갈 때 나는 이리 서가지고 요게 이제 소위 이제 요 나사못이 제대로 박혔나 예. 요것도 조여보고 그런 게 작가의 의식이 그리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야 하니까요. 머물러서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단순해서는 안 되고요. 예, 단순해서는 안 되죠. 예. 뭔가 입장에서 작가에게 당부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해보셨는데 뭐 다시 더 부탁드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만은 선생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본론을 좀 빨리 읽고 싶은 입니다. 저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말 두 분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25년 그러니까 4반세기 만에 완성된 이 토지, 그 속에서는 역사, 인물 그리고 사상 여러 가지 그 배경, 정말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만 이 긴 세월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이 작가의 그 끈질긴 끈기, 집념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